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희망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제약업체인 화이자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서 예방률이 90%를 넘었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 연결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백신 전문가입니다. 서울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백신 임상시험에서 예방률 90%를 넘겼다. 반가운 소식이라고 봐야겠죠? 반갑기는 한데 지금 전문가들은 좀 더 투명하게 정보가 많이 제공되어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기본 입장입니다. 예. 지금 그 얘기는 임상 3상 결과가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 이 말입니까? 일단 임상 3상 결과가 실제로 나오려고 하면요. 예정된 것은 이제 2022년 12월 11일 날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예. 이번에 발표한 것은 임상 3상 시험 중에 초기 시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가 지금 예. 임상 3상을 거의 5만 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투여한 것이 거의 한 4만 4천 명 가까이 이제 투여가 된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워낙 상황이 심각하니까 이렇게 4만 4천 명 정도 투여를 했지만 초기에 투여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러니까 초기 투여된 사람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94명을 분석을 했는데 예. 94명 중에서 이제 가짜 약을 투여한 그룹이 있고 백신을 투여한 그룹이 있는데 예. 90명 초기에 임상 시험에 참여한 사람 중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94명을 분석해 보니까 예. 이 94명 중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대부분 가짜 약을 투약한 사람이고 그래서 실제로 백신을 투여한 사람은 감염자가 극도로 적어서 그걸 분석해 보니까 백신 효과가 90%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94명을 분석한 아주 초기 결과이기 예.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전체가 어떻게 될 거다고 예상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예. 그다음에 지금 90%라고 하는 이 수치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차분하게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아직 부작용 가능성이나 이런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씀이네요. 부작용 가능성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백신의 기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부작용의 가능성은 이제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효과라고 하는 게 이제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왜 중요하냐면 효과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백신이 뛰어나면은 백신이 몸에 이제 백신을 맞고 나서 바이러스가 몸에 침입하자마자 바로 바이러스를 죽여서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예. 효과가 아주 뛰어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바이러스가 이미 침입을 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어느 정도 자라는데 천천히 죽여가는 이런 과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말 효과가 뛰어나면은 백신을 맞은 사람인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바이러스가 몸에서 정식을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차단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효과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가 침입해서 어느 정도 정식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감염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개발 중인 화이자의 백신이 어느 정도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이 강력함 정도 이것이 지금 첨예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교수님 2022년도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국민들이나 전 세계 시민들은 당연히 한시가 급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화이자 쪽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가 원래 공식적으로 임상 3상을 끝내는 것은 2022년 지금으로부터 2년 후인 12월 21일 날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초기 결과가 좋다고 하면은 이제 미 정부에서도 계속 결과가 좋다고 하면은 긴급 승인을 요청해라. 이게 미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로서도 초기 결과가 좋으면은 아무래도 긴급 승인을 요청을 하려고 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초기 분석 결과가 나름대로 우리는 좋게 나왔다. 물론 전문가들이 이 결과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만일에 결과가 화이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결과가 좋을 경우에 미 정부가 신속 승인을 내고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대규모 접종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긴급 승인 신청하고 FDA에서 다시 한번 들여다볼 테고. 네. 그 만약 승인하면 혹시 교수님이랑 이거 맞으시겠습니까? 저는 일단 좀 유보를 할 것 같고요. 이게 예. 그다음에 이제 화이자 백신이 가지고 있는 또 극복해야 될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화이자 백신은 배송하고 보관을 영하 70도에서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생산해서 사람에게 접종하는 그 시간까지 5시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적용된 기술이 mRNA라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온도가 70도씨로 유지가 되는 그런 콜드 체인이 유지가 안 될 경우에는 백신이 깨지면서 백신 효과를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 기술이 취약한 국가들은 접종이 쉽지 않겠네요. 쉽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우리가 이제 콜드 체인 2도에서 8도가 유지가 되는 그런 냉장 형태의 콜드 체인은 우리나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 우리나라도 영하 70도 형태의 콜드 체인은 지금 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에 화이자 백신을 받아들인다고 할 경우에는 상당히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뉴스 나고 그래도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텐데 지금 또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지금 당장 기뻐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오늘 뉴스 보니까 중국의 시노백 코로나 백신 브라질서 3상이 또 중단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노백의 백신이 브라질에서 일단 사망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경우에든지 사망자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이 직접적이냐 아니면 간접적이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임상시험이 중지가 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직접 요인인지 간접 요인인지 특히 직접 요인인 경우에는 중증 부작용에 의한 건지 아니면은 경증 부작용에 의한 건지를 평가한 다음에 임상 재개 여부를 다시 이제 검토하게 되는데 일단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임상이 중지가 됐다 이 상황입니다. 그럼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아직 멀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좀 많이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국내 코로나 상황도 좀 여쭤보죠. 일일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세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좀처럼 다시 두 자리로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1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계절 요인이 있으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온도 변화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데 이제 산밀 조건에 굉장히 바이러스가 민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일단은 1단계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도 때문에 실내 생활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1단계로 올 때도 바이러스가 극단적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1단계로 온 게 아니라 경제를 고려하다 보니까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우리가 1단계를 왔거든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지금 실내 생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이거를 도저히 예전처럼 0단계로 떨어뜨리기에는 거의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오히려 이번 겨울에 굉장히 좀 걱정하는 것은 카페나 식당 같은 데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은 뭐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는 뭐 계속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제 식당이나 카페는 음식을 취식하거나 아니면은 커피를 마실 그 짧은 시간에도 마스크를 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내에서 확진자가 그 공간에 있었고 바이러스가 대량 배출이 되었다고 하면 바로 그 짧은 순간에도 감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식당이나 이런 카페 같은 데서 겨울에 실내 공간에서의 감염 확산을 어떻게 막을 건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 같고요. 선제적으로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은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서 거기는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일상생활 곳곳에서 일어나는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시의 마스크를 여는 이런 문제까지도 어떻게
컨트롤할 건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큰 예.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도권 확진자도 좀처럼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데 그러면 수도권에서 지금 1단계인데 경제적 문제를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1.5단계로 또 격상하는 것도 아마 정부는 검토할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지금의 상황이 유지가 되면은 1.5단계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1단계에서 1.5단계에 가게 되면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예. 이번에 5단계로 다시 세분화한 이 조치에 따르면은 뭐 추가로 조치를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어디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든가 아니면 어디는 뭐 어떤 상당한 제한을 가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행정력을 동원할 큰 어떤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경각심을 제고하기도 어렵고 예. 그다음에 또 실제적으로 조치를 이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단지 1단계에서 1.5단계로 간 거 이외에는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 뭐 심리적인 것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지난 한 10개월 동안 이 코로나와 지금 이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수준도 높고 방역 당국에 굉장히 협조적임에도 불구하고 1단계에서 1.5단계로 갔을 때의 적극적인 조치가 없다고 하는 점.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려서 실제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조치가 따르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숙제도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보십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설대우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